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밝혔지만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네, 세월호 7시간 이 답변서를 보면서 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VCR 화면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가니까 대통령이 뭐하고 계시던가요? 대통령님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 부속실 직원한테 전달을 한 거였어가지고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다. 이런 카피가 한때 굉장히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침대는 집무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정권을 재택근무 정권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꼭 규명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꽃다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대한민국을 꼭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청와대 관저와 본관 사이는 걸어서 10분입니다. 대통령은 출근하지 않았고 재택근무했고 우리 아이들 300명은 수장이 되었습니다.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네, 오늘 그 청문회 스타들을 모셨는데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네, 각 한 분 한 분의 그 이번에 활약상에 대해서 일단은 그 인터뷰를 좀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님부터 저희가 VCR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대면을 하게 돼서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저 왜 멋진 모습 다 놔뒀는데 왜 저거를 왜 또 인터뷰를. 네. 이번에 청문회. 네. 저게 주요해가지고 어제 결국에는 장시호 씨가 태블릿 PC 저걸 터뜨렸지 않았습니까? 야, 대박을 났다는 거 이거 진짜. 참. 저게 중요한 거죠, 저게. 이 숨은 스토리는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다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고. 1년 뒤에. 그래도 조금. 대통령도 이거 숨기는데 우리도 숨기는 게 있어야죠. 아, 그렇습니까? 아, 뭔가 있습니까, 그래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맨날 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보면 별 것도 없어요. 보면 가만히 보면 별 거 없는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흐리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아니 안민석 선배 대표적으로 뻥깐 게 뭐냐면 네. 구순성 중에 네.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분이 나오면 이 세월호 7시간에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했더니 네. 뭐 그게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구순성이 딱 나와서 저 근무 안 했는데요. 아니 또 이제 독일 갔다 오셨잖아요. 네. 독일 갔다 오셨는데 뭐 마치 정유라를 거의 체포했다는 식으로 딱 오셨잖아요. 그래서 정유라가 어디인지 발견을 했습니다. 딱 이러고 결국은 다른 데서 발견해가지고 체포됐잖아요. 말이에요. 너무 처음서부터 우리 저기 진실은 침몰하지 않아요. 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쓸 거거든요. 이제는 네. 저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뭐냐면 네. 최순실의 숨은 재산을 찾아서 몰수하는 건데요.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네. 특검과 국세청이 나서서 독일의 검찰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독일을 두 번째로 갔다 와서 최순실 전체의 흐름을 파악을 했고 이거에 대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일 내로 발표를 해서 이것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까지가 네. 그동안 1000일 동안의 저희 역할이 마무리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지난 1000일 동안의 일들을
정리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장재현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한 이야기가 네. 얼마나 저를 매도하는 이야기인지를 얼마나 질투와 시샘어린 이야기인지를 그 책 속에 제가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호 씨가 태블릿 PC 자진으로 그 특검에 갖다 준 게 거기에 우리 안민석 의원이 조금 작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알려가지 마시죠. 너무 많은 나중에 제 얘기를. 책을 사 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 100권은 내가 사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때 쓰는 수법.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선수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네, VCR 보시죠. 현재도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사람은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답을 이렇게 틀리게 하고 나서 또 변명하시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아는 거하고 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름을 본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김기춘 실장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작정하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예? 본인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거짓으로 계속 일관할 수밖에 없는 본인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으셨습니다, 황 의원님? 다 우병우 수석 무서워하던데. 그래요? 아유, 뭐 저기 뭐 전혀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예, 정확하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증인은 증인 나름대로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고 더러는 청문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틀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기한 의혹이 또 맞지 않을 수도,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증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맞받아치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모르쇠 작전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이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를 국민 앞에서 얘기를 해주고 맞던 틀리던 간에 얘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뭐 저 개인적으로 가졌던 입장은 가능하면 증인들로부터 좀 많은 이야기를 듣는 방향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질의를 이제 준비해 가서 진행을 하는데 네. 이 질의를 하다 보면 답변을 안 하니까 결국 이제 계속 되물어서 우리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다그칠 수밖에 없고 뭐 호통치고 꾸짖고 이런 상황으로 나중에 이제 종반전은 그렇게 흘러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청문회 관련법 좀 싹 바꿔야 되지 아니,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는 거 너무 점잖게 얘기하셨는데 네. 황영철 선배 스타일이 있어요. 첫 질의는 굉장히 훈계. 네.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싹 얘기하면 상대가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상대의 자존심을 막 긁는 얘기를 쪼건쪼건쪼건하게 해요. 네. 그러면 상대가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만드는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끌어내는 거죠. 네. 굉장히 검사 출신도 아닌데 네,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을 자존심을 건드려서 마법을 유도하는 아니 그런 강원도 인제가 지역구시잖아요. 네. 저기 어렸을 때 아마 시골에서 산토끼 잡기 위해서 이게 아. 토끼몰이하는 방식을 토끼. 네. 포테이토 킹이라고 이렇게 그걸 왜 지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포테이토 감자. 킹. 감자 이거 쓸듯이 하나 한다는 그 얘기는 얘기인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출신이니까 네. 강원도 감자와 연결져서 네. 이렇게 이제 조곤조곤 이렇게 한 마디씩 네. 이렇게 물어가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아마 네.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 같으시네요. 자, 이번에는 장재현 의원입니다. 이번에 최고 스타가 되지 않았나 보는데 VCR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기춘 실장의 발언을 듣고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의 왜곡된 인식, 공작, 정치, 70년대로 퇴보한 공안 통치 이런 걸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쓰러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김 실장! 국민 앞에서 겸손해지고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십시오! 무서웠어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좀 그래요. 다른 분들은 뭐 조곤조곤 말 잘하는 걸 하면서 저는 꼭 저렇게 호통치는 걸 합니까? 그리고 별명도 요정, 사이다, 탐정이라고 저는 버럭. 저보다 그래요? 버럭이 버전이 한 10배는 높은 이용주 국회의원이 등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스, 노, 예스, 노 18번 했잖아요. 예. 근데 저게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고함을 질렀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 전 프로인 이것은 정치다 해서 이 배재대학교 정영정 교수님께서 장재원 의원의 저 호통은 네. 일반적인 호통이 아니라 네. 국민의 분노와 감정을 접점시키는 속에서 터져나온 호통이다. 아주 잘했다. 그래서 저를 베스트 의원을 뽑으셨어요. 교수님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통이 일반 호통이 아니고 제가 2번을 쳤거든요. 네. 최경희 총장하고 이제 김기춘 실장인데 김기춘 실장은 사실은 30대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득권을 상징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이 지시했던 거를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라고 일관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담았고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교육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이대 특혜 입학에 가장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이제 호통을 쳤는데 목소리 많이 줄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경희 총장하고 김기춘 실장이 국민들을 가장 화나게 했던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거.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알고 제대로 찌른 거죠. 핵심을.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전에 청문회 할 때는 막 증인들을 향해서 호통치고 그리고 너무 꾸짖는 그런 거를 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사실 이번 청문회에서 우리 청문위원님들은 뭐 장지현 의원님 참 잘해 주셨는데 적절하게 꾸짖고 호통쳐줬다 이런 평가를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필요한 답변을 안 하고 네. 또 전부 다 부인하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국민을 대신한 호통이었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네. 것 같아요. 호통 재원이 삼선을 보장을 할 거예요. 그렇게 돼요? 네. 호통 치지 마라. 그러니까 품격을 지키면서 증인에게 질문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증인들의 관점에 보면은 땡큐죠. 호통 치고 막 몰아붙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물론 이제 호통을 쳐가지고 끔찍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호통으로 확 무너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그것은 상대에 따라 가지고 선별적으로 전략을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거든요. 네, 강약 그래서 조절을 해. 과연 품격 있게 질의하는 것이 이 청문회를 올바르게 끌어가는 그런 청문위원의 자세냐? 그건 꼭 그렇지만 않다고 봐요. 때로는 오히려 호통을 치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진원 잘했어요. 네. 저는 사실은 마지막 청문회 때 안민석 선배가 말한 그 전략을 사실은 그대로 실행을 했거든요. 네. 저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까? 저희 당의 이용주 의원은 성공했습니다. 준선 장관을 18번 때려가지고 결국은 답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언제부터 알았냐. 그 시점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특검이 수사할 때 직무유기죄 적용이라도 조금 편하게 좀 이렇게 코를 걸어놓기 위해서 이제 시점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네. 저는 계속 때려도 원하는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용주 의원하고 이용주 의원은 호통을 쳤고 네. 우리 김경진 의원은 그 반말을 했죠. 거의 취조하는 검사 수준으로 막 반말을 했고 옛 버릇이 나오는 거죠. 저는 왕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조윤선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을 설명을 했는데도 네. 자신만 모른다는 얘기가 그럼 왕따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이용주 의원은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인정받았고 네.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첫 지시를 하는 시점을 인정받았고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보고받은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보고받은 시점 그 세 가지를 그 질문 속에서 네. 증언을 받았습니다. 자, 김경준 의원 그 활약상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병우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야, 멋있었어. 멋있어. 아, 저거는 진짜 야, 역대급이야, 역대급. 우리 홍민정 우리 의원님도 이번에 저 보시면서 야, 내가 청문회 저기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 나는 근데 오늘 여기 왜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 스타들 모셔놓고 나는 왜 청문회 안 나갔냐? 지각하는 사이에 예.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죠. 예,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 네. 이번에 청문회 보신 소감. 소감이 이제 뭐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동료 국회의원들이니까 제가 다 좋아하는 의원님들이고 또 평소에 활약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이니까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그렇게 긍정적이라고만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선 많은 언론들이 뭘 발견해냈냐 니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또 우리 뭐 장재원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 다 훌륭하시고 좋은 분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김 실장님 같은 분은 뭐 한국의 기득권의 뭐 상징이고 뭐 다 그래도 그분이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거든요. 훨씬. 예. 그런 분한테 또 우병우라는 분한테 뭐 자세를 바로 앉으라는 동 이거는 굉장히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물론 죄인이죠. 잘못했죠. 국민들한테 야단을 맞아야죠. 국민을 대신해서 야단을 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개인적으로 사람을 모욕을 준다든지 뭐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랬습니다, 여기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국회의원들 잘한다 꼭 그렇게만 저걸 받지는 아니고 활약상이 대단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약한 것만큼 그럼 뭘 얻었느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거 조윤선이 끝까지 18번 저 봤습니다.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참 재밌더라고요. 야, 저렇게도 하는구나. 굉장히 재밌고 우리 또 김경진 의원님, 뭐 장재원 의원님, 제가 평소에 우리 황 의원님 평소에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일일이 메모해 가면서 봤는데 저 같으면 좀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도 나도 같은 동등한 인격체거든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저 자리에 앉은 거죠. 그러면 그걸 물론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리 삐끗하고 저리 삐끗하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참 얄밉게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더라고요. 뭐 웬만해가지고는 대답을 안 하겠더라고요. 충분히 그 자리에 있으면 저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친다고 그래서 그 박수가 끝물이 어떤 박수로 변할 수 있을런지 그건 잘 모르는 일이거든요. 지금 국회가 무지하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새누리당 우리가 책임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누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국민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안민석 의원님이나 우리 김경진 의원님 좀 굉장히 섭섭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이 두 분은 조금 덜 섭섭하시고 저는 뭐 맞아요. 그런 야단 맞아야 당연한 일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추상같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런 뭐 자세를 똑바로 앉으시라는 둥 뭐 그런 거 그런 제가 뭐 일일이 워딩을 다 하나씩 뭐 안 해도 이미 다 무슨 말씀인지 인격에 대해서 조금 그거는 모독적인 그런 아니 진짜 그거는 진짜 제가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악마에도 인격이 있나요? 악마에도 악마 인격도 지켜줘야 됩니까? 근데 그 진짜 우리 홍문정 선배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저도 많이 반성을 해요. 굉장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청문위원으로서 다 선배 뭐 정치인들이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어떤 영역을 하신 분인데 과연 내가 저렇게 몰아붙여서 좋을까? 또 사실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일부 또 저한테 왜 그렇게 몰아붙이고 꼭 그렇게 증언을 꼭 그렇게 들으려고 몰아붙여야 되냐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새누리당이 지금 광장의 민심은 이게 공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의 소속 의원으로서 그 당시만 해도 이거를 더 실질적 지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국민들은 우리를 하여금 뭔가 가리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성하는 심정으로 저도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언론에 나온 것들이 특검으로 인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에서도 정교한 취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 기사를 통해서 물어보면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이래서 아니다. 또 자료를 갖고 나와서 이를테면 전화번호 기록을 스스로 갖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면 이런 소통이 나왔겠느냐. 전혀 자료도 갖지 않고 모른다, 없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 방어권을 행사를 안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분들한테 화가 나고 더 특검이 더 좀 강하게 수사를 하게 되게끔 하는 그런 민심이 모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문정 선배님이 이제 지금 사이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아니 왜 우리 사이를 당하고 제가 우연히 어떻게 모시고 가시든가 제가 우연히 오기 전에 홍문정 선배님하고 모 장소에서 이게 조우를 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둘이 또 오늘 나가는 걸 서로 알잖아요. 그래서 홍문정 선배님이 오늘 자기 혼자 정말 많이 두들겨 맞으러 나가는데 좀 살살 해달라고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제가 뭐 얼마나 때리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번 청문회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우리는 청문회에 참석했던 국조위원이고
그리고 또 우리 홍문정 선배님은 청문회를 참석하지 않았던 또 새누리당 의원님이시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시원하게 잘해줬다라고 박수치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또 저희들이 청문회 하는 같은 시간대에도 저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지금 같은 비슷한 또 비판의 문자도 많이 받고 이제 이랬던 것이었죠. 아니 그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 대부분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 잘했다고만 하시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지. 제가 뭐 청문회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또 아니고 청문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우리 장진호님이 재선이시고 4선, 4선, 3선, 초선. 초선이신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참 아쉬움도 많고 지금 우리 홍문정 선배님 하신 말씀에 의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해요.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잔치였거든요.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요. 뭐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죠. 그야 이미 다 아는 것이죠. 그거 알고 시작했고 청문회 내부에 결정적인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팀 플레이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야당 내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 정의당이 팀플이 굉장히 수준이 약했고요. 두 번째로 선수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됐어요. 당연히 팀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과 안민석 두 사람이 아주 그 공격적인 그런 걸로 빨간 줄을 어디선가 딱 칠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사실 박영선 의원이나 저나 사선 의원인데 저희들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감망하면서 분위기 쭉 이렇게 뒤에서 몰아가고 초선 의원들이 앞에서 아주 세게 장제원처럼 호통치고 그런 역할들은 막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초선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면피가 되잖아요. 근데 김경진 의원님 저 앉아있는 저 모습 지금도 보세요. 완전히 5선 의원이에요. 나이도 저보다 어려요. 나이도 어리고 옆에서 저한테 바로 제 옆자리거든요. 아유 선배님 점심은 드셨습니까? 하고 하면은 제가 소름이 끼쳐요. 아니 애어른이에요. 근데 아무튼 초선 의원들이 아주 저돌적이고 막 화음주로 나가고 다선들이 말리는 척하면서 다시 송구스로 찌르고 그런 역할 분담들이 초선과 다선 의원들의 역할이 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면을 전체적으로 저는 팀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내부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 참 아쉽습니다. 우리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세요. 우리 홍문정 의원님 오늘 방금 전에 기사가 엄청 떴어요. 그죠?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끝내라. 서청원 의원도 최선을 다하고 최경원 의원도 최선을 다했다. 근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어서 오늘 들고 왔는데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고 그분이 환생할 수 있도록 환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분이 서청원 의원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그 당내 문제는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아니 그래도 이거 오늘 방금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저는 오늘 우리 킨텍스에서 이제 소통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부터. 근데 이제 인적 청산을 한다고 그래서 인적 청산을 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명예롭게 인적 청산을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놓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 쫓겨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는 결국 좋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나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스스로 그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환생은 뭐죠? 그리고 정치적 목숨을 시저처럼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시저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시저라는 사람이 브루투스라는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오히려 더 그 정치적으로 그 이름과 명성과 후배를 사랑하는 리더십과 이런 것들이 길이길이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서청원 의원이 시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그렇죠. 구태여 표현 안 되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후폭풍이 거셀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 그분이 뭐 그래서 탈당한다고 말씀하셨고 네. 당을 떠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돼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랄까 그분이 지켜야 될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그 팔선으로서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만 열면 2차 택 끝나고 나 탈당하겠다, 헌신 봉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제목을 내드리겠다. 이건 또 어떻게 그만두신다는 얘기야, 우리 홍문종 의원? 제목.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제목이 필요해서 아. 제목으로 이 사태가 수습될 수 있다면 제목이라도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들한테 네. 날 밟고 내가 만약에 내 목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난 내 목을 내놓겠다. 네.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킨텍스 이 행사. 좋았어요. 오늘 괜찮았습니까? 예, 뭐 우리 전 당원들이 다 참석해서 이 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우리 이제 임명진 위원장께서 네. 인적 청산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래서 네. 그 인적 청산을 하는 방법을 네. 그냥 그분들이 그래도 정치 다선 의원들이고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승이냐 아니면 서청원 의원이 승이냐 이걸 오늘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아니, 뭐 많은데 그런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 승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 예. 송문정 의원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장재훈 의원이 보기에는 저는 참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홍문종 선배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가슴에 와닿고 홍문종 선배님이 나를 밟고 가라는 말씀도 제가 찡해요. 사실 가슴적으로. 근데 사실 그 새누리당에서 지금 할복, 배신 뭐 이런 거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새누리당이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까지 갈 거냐는 사실 그 걱정이 되고요.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도 사실은 우리 정치사에 과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위임장을 받은 그런 충성맹세 서약서 그런 거를 받는 모습이 과연 정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민주적인 소양이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서청원 대표께서는 또 우리 20대 국회에 최다선 의원이신데 의원총회에 나와서 25분 동안 그렇게 할복을 언제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정말 이 당이 집권당인데 그래도 어디로 굴러가나.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새누리당이 이런 모습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새누리당의 많은 우리 홍문종 선배님처럼 많은 좋으신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볼모로 새누리당이 볼모로 잡혀 있는 거 아닌가 두 분의 네. 두 분의 이런 핑퐁 게임은 볼모로 잡혀 있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분들이 좀 거치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정현 정가변 의원이 탈당계 반려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그죠? 탈당계를 내면 반려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홍문종 의원님이 예, 아니 그 우리 당내 문제에 관해서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왜 자꾸 네. 아니 제가 얘기 나온 근데 김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약속 뭐 지킵니다. 예, 아니 이제 그 우리가 말씀 안 하시면 되는데 계속 말씀 또 하셔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장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무슨 거취를 표명한다 이런 얘기는 뭘 써내고 무슨 자술서를 써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께서 자발적으로 내 죄가 크다면 나에 대해서 당에서 우리 새로 비대위를 구성한 비대위에서 네.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든 나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든 그 판단이 국민께 사죄하는 길이면 승복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청원 대표님하고 임명진 위원장님하고 무슨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분 사이에 무슨 큰 싸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간다. 근데 내가 명예롭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고 이제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하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국민께 사죄하고 환골탈태하고 새롭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주제로 가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뭡니까 그 에필로그라 그러나요? 네, 이제 좀 너무 길었던 거 너무 아니에요? 길었어요. 네. 자, 세월호 7시간의 그 답변서 오늘 어저께 헌법재판관에 나왔죠. 이게 좀 안 보시니까 좀 이쪽으로 제가 뺄게요.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네, 근데 TV 없는 관저직무실 사건인지 시점 불명. 그날
윤전추 행정관의 얘기죠. 그날 TV를 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관저 집무실에는 TV가 없지만 개인 식당에는 TV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TV를 시청했다고 보면 된다. 박 대통령 측은 얘기했고요. 관저 출입자, 약을 가져온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에 관저 출입자 없었다 그랬는데 안봉근 정호성은 분명히 만났다고 했죠. 또 통화 기록 미제출. 김장수 안보실장도 10시 15분부터 7차례 통화했다고 하는데요. 10시쯤 대통령 위치 몰라서 두 곳에 서면 보고했고 세월호 당일날 박 대통령 김장수 통일 연결한 적 없다. 이게 같은 청와대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인데도 전부 이야기가 틀립니다. 이러면 너무 국민들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3시 35분에 관저에서 미용사의 머리 손질을 20분간 했다. 오후 3시 42분 직무실에서 외교안보 수석실 서면 보고를 받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고요. 그리고 9시 이게 9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뉴스가 막 나가고요.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8시 50분경에 해경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 소식이요. 그리고 나서 10분 있다가 9시 한 9분 정도에 그 해수부로 가고요. 9시 3분에.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청와대로 오는데 9시 19분이 걸립니다. 이게요. 벌써 20분이면요. 이미 200명 구했어요. 20분이면. 그 어린 애들 20분이면 얼마나 막 잘 뜁니까? 20분 상에 청와대에 보고되는 데만 2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 쫙 보면서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이 받은 건 10시 아닙니까? 첫 보고를 받은 건. 9시 19분부터 10시까지 40분간 보고서 쓴 거예요. 서면 보고. 청와대 내에서. 애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안민석 의원, 네, 황영철 의원님. 예, 저는 이번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청와대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이제 답변서를 낸다고 그래서 이 답변서에 정말 전체적인 그 7시간의 그 의심 가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해소될 수 있는 답변서가 나오길 바랬어요. 네.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청문회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의 참모였다면 이렇게 7시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심지어 뭐 마약, 성형 뭐 이런 것까지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라면 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예? 그런 것을 다 찾아서라도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 청와대 팩트 체크라고 하는 그 부분만 나왔던 것이고요. 네. 그러면 헌재의 답변서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오길 바랬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는 상황을 봐서는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네, 보실래요? 보시죠. 네. 화면 한번 네, 같이 화면은 보시죠. 나가고 있습니다. 횡설수설 궤변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횡설수설 궤변. 네. 영국 속담에 한 가지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네. 7가지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영국 속담에 네. 딱 거기에 해당된다 이거. 네. 7시간 동안에 진짜 있었던 일이 있는데 이것을 숨기려다 보니까 저렇게 횡설수설 앞뒤 안 맞는 궤변이 쫙 나오는 곳인데요. 저는 2가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첫째, 왜 대통령이 5시 넘어서 중앙재난센터에 나타났을 때 네. 부시시한 모습에 대한 해명. 네. 왜 부시시했냐. 다 볼 때 자다가 일어난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애들도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성형외과 의사들 100%가 저거는 뭔가 자다가 일어난 얼굴이다. 네. 뭔가 왜 이렇게 부시시하지? 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궁금한 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저 말이 안 되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구조를 못하죠? 왜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화면을 안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엎어졌다는 거. 그걸 보면은 구명조끼 얘기는 안 할 텐데.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구순성
경호원 있잖아요. 그분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세월호 일어난 거를 4월 16일 언제 몇 시에 알았냐? 뭐라고 그런지 기억나십니까? 저녁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대의 조대한테 묻습니다. 세월호를 언제 알았냐? 참사를. 점심 때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전날 대통령은 평소에 절개하던 텔레비를 한 번도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2014년 4월 16일 그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구조가 됐는지 시선이 다 텔레비 앞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은 텔레비를 하루 동안 한 번도 안 봤다고 하시고, 경호관은 저녁 때 참사를 알았다 하고, 그 간호장교 두 사람은 점심 때 알았다고 하는 게, 이게 뭔가 가리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가리는 자들이 범인인 것이죠. 근데 저기 뭐 이것은 팩트다. 또 이번에 헌재 대통령 7시간 해명. 저는 이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스케줄입니다. 8시 52분에 목포에서 세월호가 침몰을 합니다. 근데 9시 9분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만큼 뉴스 속보가 떠요. 다 떴죠. 그죠? 그럼 10시에 최초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갑니다. 근데 대통령이 10시 15분에 첫 지시를 합니다. 수색 잘해라. 그때 김장수 그 실장은 텔레비 보십시오 했는데 텔레비 봤는지 안 봤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시 30분에 또 특공대 투입하라고 지시를 하세요. 근데 그 특공대 투입하는 시점은 이미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500명의 승객이 타서 침몰을 했는데 그때 서면 보고 받고 전화로 지시하고 관저에서 청와대 본관까지는 10분입니다. 걸어서. 왜 나가서 바로바로 지시할 수 있는 참모가 있는데도 거기서 그러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점심을 드시고 난 다음에 메이크업과 머리를 올리신다고 머리 올리시는데 20분이 들고 또 40분 동안 메이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또 윤 전 주가 얘기는 오전에 아침에 출근하실 때 단정한 머리와 화장을 하시고 계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서 가서 중대본에서 진두질 하시는 게 맞는데 그것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봉근 또 이영선, 윤전추, 정성주, 정매주 또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 모든 자료를 갖고 와서 이를테면 그 김장수 실장과의 통화 기록 또는 또 그 출입 기록 청와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우리 대통령 아닙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국민들이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자료를 아니고 계속 똑같은 말 재탕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게 이거예요. 안민석 선배 말대로 저 청와대 답변서 저를 선배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안민석 선배 말대로 저 답변서 자체가 저는 완벽한 허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허위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방금 장제원 선배께서 말한 뉘앙스대로 사실이라면 선배요? 그렇다면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 참모진 전원이 사이코란 얘기예요.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패턴을 가진 자들이라고 사이코다. 예. 근데 첫째, 근데 저는 거짓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거짓이다. 네, 왜냐하면 SBS TV에서 정성주 씨를 직접 몇 달 전에 찾아가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정성주 씨가 본인 육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아침에 가서 정상적으로 대통령 머리 만지고 왔다. 만지고 왔는데 오후에 다시 들어오라 그러더라. 그래서 오후에 다시 들어가서 만지고 왔다. 그리고 부시시한 머리는 연출을 한 것이다. 그리고 오후에 그러면 몇 시에 들어갔다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시간은 말할 수 없다. 그 시간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나 죽음이다. 그 내용이 SBS 방송에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저게 물론 이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부분이 수년째 지금 논란이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몰래카메라를 들이대서 본인의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육성을 딴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청와대는 윤전추 또 들어간 시각 이런 걸 보면
이 정성주 씨가 아침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체 안 하고 있어요. 오후에 한 번 들어간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3시 24분인가요? 3시 22분. 검사의 느낌으로 왜 그러면은 오후에 들어갔다는 것만 얘기할까요? 오전에 뭔가 딴짓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오전에. 뭔가 딴짓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숨길 만한 내용이. 그게 뭘까요? 모르죠. 곧 근데 답변을. 저는 이 네.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게 네. 뭐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네. 그다음에 방송도 또 뭐 신뢰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 이제 그 방송에서 정성주 씨가 청와대 이제 들어가서 대통령을 오후에 머리 손질을 했다는 보도를 듣고 제가 사실 출입 기록을 요구를 했어요. 네. 그날 이제 정성주 처음엔 정성주 씨만 요구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매주 씨도 같이 간 걸로 네. 2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그러면 오전에도 들어갔다 그랬으면 사실 오전 출입 기록도 내줘야 정상인데 두 사람과 관련된 거는 네. 제가 그 이 정성주 증인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오후 거만 내는 걸로 봐서는 글쎄 그 부분은 좀 왜 다시 숨기려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니 윤전주 씨가 헌법재판소에 와서 오전에는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보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오전에 왔다 갔다고 얘기를 했으면 돼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10시에 지금 첫 보고를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 사건은 사실 8시 50 몇 분부터 발생했는데 그 사이에 청와대가 그렇게 굼떴을까? 사실 문자 메시지 이 공무원들 돌기 시작한 게 9시 20 몇 분에 돌았잖아요, 보면. 네. 그러면 그 보고서 하나 써가지고 대통령한테 가는 시간이 40 몇 분이 걸렸을까? 바로 실은 청와대에서 인지했을 때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말이 안 되는 우리 거죠. 홍문조 의원님, 예, 아까 그거 보면서 어떤 근데 실은 이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 전자 쪽, 저 보고서 자체가 허위고 속였을 가능성, 오전에 뭔가 엉뚱한 짓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지만, 네. 아까 장재원 의원이 말씀하신 후자 쪽, 그러니까 청와대 자체가 비정상적인 혼의 집합체다라고 볼 수 있는 생각도 있는 게, 가령 대통령이 보면 여기저기 다니는 데마다 변기 뜯잖아요, 보면. 네. 유럽의 버킹엄 호텔 앞에 가서도 지금 침대 매트리스 바꾸고 네. 단 하룻밤을 위해서 별거 다 하잖아요. 보면 전자레인지 가지고 화장대 설치하고 네. 보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패턴의 행동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옛날 그 전용욱 씨 얘기 들어보면 단종된 샴푸 찾으라고 그 빚을 그렇게 뛰어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국까지 가는데도 단종된 골드스타 전자레인지 찾으러 다녀서 그거 세팅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어떤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청와대 참모진 안에 그냥 일반적으로 쭉 해서 인식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서면 보고서 천천히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가 오건 말건 이렇게 그 정도 상황 되면 우하고 참모들이 대통령 옆에 모여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따다다 떠들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게 몇 년째 그냥 습관화가 된 거예요, 보면. 네. 제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을 해온 것이죠. 네. 청와대 내부의 그 어두운 문화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이 전부 다 몸에 배에 있었던 거죠. 훈련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경진 후배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날 오전에 있을지도 모를 엉뚱한 짓이라는 것이 청와대 그들이 봤을 때는 엉뚱한 짓이 아니고 그게 일성화된 일이었던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홍문종 의원님 한 말씀.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청문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일반 일일이 조사를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온 얘기들을 계속 들어보면 저 역시도 좀 답답한 면이 있다라는 걸 솔직히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청문위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뭐 무슨 옛날 뭘 찾으러 다닌다, 뭘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자괴감 같은 게 많이 들어요. 왜 저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금 이 사건 자체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검사의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제가 선거법 때문에 우리 저 상대방이 저를 고발을 해가지고요, 선거법 때문에 여러 번 저 검사들을 만나요. 네. 재판장에 가요. 미치고 환장해요. 틀림없이 아니고 틀림없이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술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이거 대통령이 잘한 겁니다. 이게 잘 맞습니다. 이게 해명이 퍼펙트합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은 대통령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저거 완전히 거짓말이다. 아니면 대통령 거기는 좀 전부 사이코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면 그거는 다 사이코죠. 다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샴푸 걸어 다니고 여기다가 그것까지 덧붙이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들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걸 국민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러겠냐 이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대통령 인생의 목표 아닌가요? 더 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목표가 있을 수 아니 이 말씀만 드리고 제 얘기를 그칠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제 경험에 의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 이제 40 겨우 넘었는데요. 네. 이제 20씩 뺍니다. 20씩 네. 이제 겨우 넘었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전 거 잘 기억 안 나요. 예. 그래서 제가 변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30초.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차피 탄핵까지 된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얘기를 전해드리면 정신도 없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앞뒤 끼워 맞힐 능력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 거의 공황 상태다. 지금 답변하고 이런 것들. 정말 그런 측면에서 좀 다행스러운 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 홍문종 선배님이 우리 국조 특위에 안 들어오신 게 참 다행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솔직히 홍문종 의원님 입장에서는 국조 특위에 들어와 있어도 아마 이런 방향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연 국민들이 또 얼마나 또 분노하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가지 말라.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다. 완벽한 사실이다. 왜 사실을 왜곡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허술하고 문제가 있고 내가 보기에도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그런데 내가 이건 대통령이 무슨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사이코다. 아니면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혹시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각도는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선배님 그게 저도 선배 맞습니까? 제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고요. 그럼 마지막 청문회 그저께 하기 전에 세월호 7시간을 그나마 밝힐 수 있는 증인들이 있었어요. 윤전추, 정성주, 정매주. 이영선. 근데 이영선은 헌재에도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고 봤고 이 세 사람만 나왔으면 대실신문 속에서 뭔가 밝힐 수가 있었는데 그 전날까지 청문회 전날까지 나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윤전추는 헌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나온다고 봤고요. 정성 정매주는 그때까지 전혀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밤에 준비할 때 나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질의서를 정성준 정매주한테 준비를 했었죠. 당일날 새벽에 5시 47분. 불출 사유서를 냈는데 정성준 정매주의 사인이 똑같아요. 똑같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한 사람은 대구에서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글씨체에 똑같은 사인에 불출석 요구 사유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전추가 안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정성주 정매주는 대통령의 머리를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모시는 사람이 좀 더 대통령이 이렇게 곤욕에 빠졌는데 나와서 뭔가를 밝혀주지 않고 숨느냐.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 의심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게 근거 없는 의제입니까? 왜 합리적 의심 맞아요? 그러니까 왜 못 나와서 왜 안 나오고 나오기로 한 사람이 새벽에 이상한 불출 사유서를 쓰고 안 나왔느냐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래서 제가 세기에 남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남기는 것도 많고 한 것도 많고. 자가 범인이다. 이거 받아 적어야 돼. 매주 승주. 정말 난 존경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새로. 초선 같은 사선. 초선 같은 사선. 매주 성주, 이영선, 윤전추, 문고리 3인방, 최순실, 박근혜 안 나타나잖아요. 꽁꽁 숨어 있잖아요.
숨는 자가 범인인 것이죠. 숨는 자. 거기에다가 국민들이 덧붙여서 오해를 하고 네. 오해를 한다고 하면은 나와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밝게 되지 방어권 않겠습니까? 행사를 해야죠. 그죠? 방어권 그런 행사. 이야기를 하라고 청문회가 있는 것인데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뭐 별별 핑계를 다 대요. 뭐 정신병이 들 직전이다. 네. 뭐 공황 장애가 들었다. 무슨 나오는데요. 안민석 연가를 냈다. 숨는 자가 범인이다. 네, 연가를 냈다. 멋지다. 연가를 근데 냈다. 숨는 자가 범인이에요. 아니 안민석 사선께서 내리사선. 예, 안민석 내리사선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변형된 문장을 활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숨기는 자도 범인이다. 숨기는 자도 범인이다. 네. 자, 요 내용 한번 초선스러워. 보고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10시 15분경 YTN 보시면서 상황 파악하면 좋을 것이라 보고 들었는데 증인 말에 따르면 TV 없는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는 말인가? 네, 집무실에는 없어도 TV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을 바꿉니다. 방이 여러 개고 제가 못 봤다고 해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봤다고 하시니까 뭐 그런 건가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여기서 헌법재판관이 여기서 칼침을 넣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자기 집에 가도 책상과 PC가 있지만 그곳을 사무실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자꾸 관저 무슨 집무실 그러는데 그거를 자꾸 헌법재판관이 여기서 칼침을 넣네. 그죠? 그곳을 사무실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100번 참아서 우리가 그 좀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이럴 때는 그러면 대통령이 또 이게 관저에서 일하는 스타일을 좀 있을 수 여기에 있죠. 바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날 같으면은 그러면 모든 참모들이 모여 있는 진짜 집무동으로 나오셨어야죠. 아니 그리고 나는 언론에서 지금 관저 집무실 그래서 한글 헷갈려. 한글학회에서 김기춘 실장을 고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글학회에서요? 네. 네. 관저하고 집무실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집하고 사무실하고 어떻게 이게 같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쯤 되면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한글학회에서 고발한대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오기 전에 서가번이라고 전 의원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그분이 올라가시는데. 관저에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관저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한테 관저에 제가 그 그림을 제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바뀌었어요. 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네, 좀 많이 아니, 그러니까 바뀌긴 그분 하는 했어요. 이야기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65일 중에서 130일 이상이 일정이 없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 일정을 관리한 서가번 전 의원 당신이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 일정은 어떠냐? 365일 중에서 일정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답니다. 8시 40분에 출근을 하면은 본관 집무실로 가면. 관저가 아니죠. 관저에서 집무실로 8시 40분에 출근하면은 밤 9시까지 외부 일정이 없으시면은 밤 9시까지 일했다. 일을 집무실에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죠. 우리 국회의원들도 1년 365일 중에서 일정이 비어 있는 날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 없어요. 국회의원들도 그런데 네. 저는 초선 의원님도 없다고 지금 거기로 전달하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초선이 또 왜 나와? 대통령이 1년에 130일을 일정이 없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건방진 사선 를 유기를 한 것이죠. 저기 말이 자꾸만 우리가 네. 프로그램이 자꾸만 진도가 안 나가는데 네. 제가 탄핵 소추위원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헌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다 보고를 받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윤 전 추가 스텝이 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아침에 단정한 모습으로 관저 집무실에 들어가시고 자신은 관저 집무실 앞에 부속실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걸 강조했어요. 대통령의 알리바이를 자신의 알리바이로 빗대가지고 맞추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아니 그러면 김장실 실장이 텔레비 보라고 했는데 안에 텔레비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이게 꼬인 거예요. 관저 집무실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PC로 볼 수도 있고 옆에 다른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에 텔레비가 있습니다. 이라고 이렇게 스텝이 꼬여가지고 헌법재판관이 두 가지 사이다 발언을 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해외에 나니까 관저 집무실도 집무실이냐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분명히 윤 전 추가 나온 이유가 대통령의 옷값을 이 최순실이 지급하는 그래서 그게 직접 뇌물주가 성립이 되니까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노란 봉투를 줬는데 그것을
옷값으로 알고 갖다 줬다 그러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이 아주 사이다 발언을 해요. 아니 그 옷값이 얼마인 줄 알고 갖다 주느냐. 원래 보통 보면 아랫사람이 옷값이 얼마인 줄 알고 와서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옷값을 어떻게 알고 주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서류 봉투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옷값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주 두 가지 큰 실수를 해명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두 가지 큰 스텝이 꼬인 상황. 거기도 거짓말했다고. 그렇죠. 잠깐 이거를 이 비밀의 문을 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김경진 의원과 장제원 두 초선 재선 의원을 우리 왜 초선과 재선을 자꾸만 국조 초재선이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국조를 대신해서 두 분이 관제에 들어가서 관제의 위치를 파악을 해 보는 거예요. 네. 특히 지하실에 뭐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세요. 지하실에 또 뭔가 또 정보가 있네 보니까. 결정적인 비밀의 열쇠가 지하실에 있다고 봅니다. 시크릿 지하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시크릿 가든이 아니라 시크릿 지하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그 생각했을 때 지금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이제 해소시키고자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청와대에 가서 이제 청문회를 하겠다. 그랬을 때 적어도 저희들이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무슨 청와대에서 보고 나온 것을 뭐 어디다가 발설하고 이걸 뭐 악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정말 궁금한 관저의 상황들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보안 손님들이 어떻게 청와대를 출입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저희들 더 깊이 있게 신문을 진행할 수 있었죠. 오늘 그 지금 폭탄 발언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청와대 지하설까지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이게 청와대 지하설을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국회에서 발언하지 말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요. 여기서 딱 얘기해. 지하에서 청와대 지하실에 뭔가 있다.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다음 청와대 지하실에 뭔가 있다. 다음 달에 발간된 국회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 책을 사 보세요. 내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또 얘기하려고 그러는 제 거 책을 같아요. 사보세요. 그러니까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청와대 여기서 딱 집무실에 얘기를 하세요. 뭔가 있다. 지하에. 지하실에 뭔가 있다. 뭔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하실의 비밀. 네. 지하실의 비밀입니까? 책은? 책 제목은? 바꿔야 되겠네. 책 제목을. 한 소제목에 네, 소제목이. 그 출판 꼭 하실 거죠? 해야죠.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대통령 유선 보고 관련 윤전추 증언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냥 보시면 그냥 화가 납니다. 증인이 그러면 관저 직무실에 증인 통하지 않고 예? 연락을 할 수 있냐? 다른 국가 기관장이나 바로 집무실로 전화할 수 있나? 예, 귓속말로 하지 마시고요. 면책 특권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보안으로 말씀드려야 되나?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직무실 전화로 대통령하고 통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증인이 관저 집무실에 있을 때 전화를 연결해 준 적 없다고 했죠. 예, 없습니다. 관저 집무실 번호로 직접 전화를 했다면 그날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몰라서 두 개의 보고를 넣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야, 저 얘기도 청문회 때 했어요. 야, 이거 통쾌한 얘기네, 이것도. 헌법재판관이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수사기록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기 집무실에, 집무실 자꾸 저도 집무실이라고 했는데 관저에 전화가 여러 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집무동에서 팩스로 보고하거나 전화 연결을 했다면 그 전화가 유선이면 그 유선상에 있는 장소가 어딘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만약에 무선으로 했다면 또 무선과 관련된 부분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데 정말 아쉽게도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증거 자료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해명 자료를 내놓질 않아요. 네. 참 안타깝게. 근데 윤전추는 제가 그 크리스마스 카드 지금 공개했잖아요. 네. 아니, 그 컸어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 잠깐만 장 의원님, 근데 그 카드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니 잠깐만요. 좀 이따 얘기해. 네, 저 얘기해 주세요. 나는 들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윤전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였잖아요. 그리고 최순실이 거기에 VIP 손님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안 거는 다 나왔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없다. 그냥 뭐 대통령의 의상실에서 만나서 업무적으로 몇 번 만났을 뿐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저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게 되면 전추 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 가세요. 시집 갔는지 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프라이빗한 사이였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 정유라, 그러니까 최순실의 딸의 전화번호까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최순실의 딸 이래서 전화번호가 010이 하나 있고 정유라의 정유라가 자기 이름이 뭐죠? 정유연 이래가지고 016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름과 지금 이름을 다 아는 아주 가족 같은 관계였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은 업무적인 관계로 의상실에서 한두 번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안봉근 씨 같은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봉근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쓰던 그 전화기 또 문자를 보면 보여줍니다. 이 전화기 쓴 적이 있느냐? 저는 제 전화번호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 도대체 이 사람들의 왜 이렇게 숨길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범인이니까.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짓말 했다고 우리가 흥분하고 뭐 놀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이 퍼즐을 맞추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정농단 이 성격 개념은 국가를 사업 모델로 한 가족 사기단이거든요. 그 핵심에 대통령도 있고 최순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장관도 있고 국가를 모델로 한 가족 사기단.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가족 사기단이거든요. 이 가족 사기단의 특징은 첫째, 거짓말을 반복듯이 해요. 거짓말을. 숨쉬력 빼놓고 다 거짓말을 보면 됩니다. 최순실이가 감방에서 했던 100분 동안의 그거는 연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연기를 그렇게 잘해요. 거짓말과 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깜빡 쏙죠. 이름을 또 반복적으로 그러나 이 가족 사기단의 특징은 거짓말과 연기다라고 딱 전제를 하면은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당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거짓말을 우리가 해독을 잘해야 돼요. 말 길어. 모른다는 거는 아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는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게 해독법입니다. 어머니 주무시지 마시고. 뭐 날 말시킬 기회를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드리잖아요. 홍문종 의원님이 조금 전에 나 갈래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나와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요거 빨리 하고 원하시는 주제로 갈 거예요. 아니 나만 여기 그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제가 보고 싶어서 보셨습니다. 예, 텔레비나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얘기 정도를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어요. 뭐 여러저러 말씀이 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했다가 또 여기 있는 네 분이 저를 그냥 공격 안 할게요. 공격 안 할게요. 지금 저기 나온 것들 중에서 홍문종 선배님이 아는 사실과 솔직히 알잖아요. 반대로 가보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할 말 없다. 내가 저거 보면 나도 굉장히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그게 우리 국민들이 됐건 우리 이 위원들이 됐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지금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박종진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다 훌륭해요. 저 사람이 도둑놈이다 그러면 저 사람 하시는 말씀이 다 도둑놈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다. 정말 아니다 그러면 정말 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이거는 뭐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진실에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진실하고 굉장히 동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역사는 틀림없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막 우리가 감론을박하고 서로 공방하고 있지만 침몰하지 않는다. 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데 진실은 밝혀내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저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하나도 말이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기서 지금 계속 방어하려고 그러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밝혀내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관점보다는 이것이 이런 거는 저분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예, 근데 신기한 게요. 제일 말씀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저희 라이브쇼 딱 시작하고 나서 입이 터지시면 실검 1위야. 포털 사이트 총 그래요? 아니 다 합쳐서 지금 거의 뭐 저기 제가 봤을 때 걱정되는 게 거의 이완영 의원님 수준도 저기 제목이 의혹 더 키운 세월호 7시간이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제출한 해명은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까? 아니 호랑이한테 물려 죽게 생겼어 이제.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네. 그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하기 전까지는 최순실 뭐 어쩌고 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기를 흔드는 유언비어를 양산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청와대 얘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실검에 5명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 홍문정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그 순간이 이번에 이제 이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네.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참여하겠느냐라고 원내대표실에서 각방으로 이제 참여 여부를 물어왔어요. 네. 그랬을 때 그 저희 또 보좌진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저도 고민이 되고. 네. 그래서 정말 들어가서 진실을 파헤쳐 보자.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나오는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측면에서 또 얘기해 보자. 네.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솔직히 들어가서 계속 이 국조청문위원으로서 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슬퍼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은 것이 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에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좀 얘기해 줘야 되는. 특검의 매서운 그런 칼날 앞에 믿었던 혈육마저 최순실 씨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지금 태블릿 PC를 또 하나 들고 나왔죠. 비수를 꽂고 있는데 자, 먼저 VCR 화면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